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객들이 다 보고 있어요. 하얀 조명이 번쩍이는 런칭 무대 뒤편 순간 모든 소리가 멎은 듯 했습니다. 하이힐 굽이 제 이마에 닿았을 때 고막이 울릴 만큼 또렷한 딱 소리. 그 순간 제 몸이 아니라 마음이 먼저 쓰러졌습니다. 코엑스 3층 행사장 수백 명의 초대 손님과 기자들 앞에서 사돈이자 제 딸의 시어머니 유경숙 여사는 제 이마를 하이힐로 찍었습니다. 나이 들어도 분수를 몰라. 시장 바닥에서 바느질하던 손이 뭘 안다고. 그녀의 손등에 남은 루비 반지가 하얀 조명 아래 유난히 반짝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와 주시고 지금 보고 계신 도시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 이야기가 어디까지 닿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한미선 올해 66입니다. 북촌에서 조용히 옷을 짓고 살아왔고 새 아이를 혼자 키운 늙은 엄마입니다. 그날 저는 이재학 씨와 함께 행사장에 갔습니다. 그는 저보다 2살 많은 분으로 몇 해 전 김치바람이 불던 날 처음 만났습니다. 그날도 바느질하다가 바늘에 손을 찔렀고 그분은 반창고를 내밀며 말했지요. 괜찮으세요? 손이 많이 예쁘시네요. 오래 재봉하셨나 봐요. 그 따뜻한 목소리에 제 마음 한구석이 고요히 데워졌습니다. 그렇게 서너 번의 국밥 2번의 산책, 그리고 오늘은 함께 무대 뒤에 섰습니다. 행사장은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 아래 샴페인이 돌고 모델들은 가을 원단을 입고 움직였습니다. 그 속에 저는 검정 한복 위에 회색 쇼를 걸치고 조심히 서 있었지요. 제이학 씨가 제 어깨를 가볍게 감쌌을 때 저는 처음으로 노년의 사랑이란 말을 믿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유경숙 여사의 눈이 저를 정확히 잡아냈습니다. 저 사람이 왜 여기에 있지? 그녀는 제이핵 씨를 보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2사람은 젊은 날 짧은 인연이 있었던 사이. 그러나 오늘 그 감정은 단순한 당혹이 아니었습니다. 분노, 치욕, 질투, 모든 감정이 눈가에 드러나 있었습니다. 어머님, 잠시만요. 제 딸 지원이가 제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녀는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한마디를 속삭였습니다. 제발 좀 돌아가세요. 이 자리는 엄마가 계실 자리가 아니에요. 그 말이 저를 2번 베었습니다. 한 번은 딸로부터 또 한 번은 세상으로부터. 엄마가 여기까지 오면 저랑 시댁 모두 민망해져요. 제발 체면 좀 지켜주세요. 제발요. 체면. 그 말이 이렇게 아프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시장 바닥 출신이면 조용히 계셔야지. 어디서 나이 들어 사랑질이야. 유경숙 여사는 결국 주변을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에 기자들의 시선이 돌아왔고 그 순간 그녀는 하이힐을 벗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이마를 향해 짧게 내리쳤습니다. 굽이 닿은 곳에서 둔탁한 통증과 함께 피가 맺혔습니다. 지원이는 하얗게 질려서는 제게 다가오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엄마 진짜 왜 이러세요? 라며 고개를 숙였을 뿐 저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아니라 마음이 이미 무감각해져 있었거든요. 행사장 구석에 세워진 김치냉장고 조형물 옆에서 저는 혼자 뒤로 물러섰습니다. 눈물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너무 오래 참아온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자 한 명이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지금 찍힌 영상 유출되면 문제되지 않을까요? 저는 눈을 감고 숨을 고르며 다짐했습니다. 이 일은 제가 끝까지 이야기할 겁니다. 혼자 살아낸 세월보다 더 길고 더 고된 싸움이 될지도 모르지만
이번만큼은 제 온기로 만든 옷처럼 제 삶도 제 사랑도 스스로 지켜보겠습니다. 그날 밤 북촌의 한옥에 돌아온 저는 김치 냉장고를 열어 어머니가 담아주신 묵은지를 꺼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붕 위를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와 함께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체면이 그렇게 중요해. 내 사랑은 죄가 아니야. 사랑이 죄가 되는 세상에서 노년의 사랑은 어디쯤 설 수 있을까요? 북촌 골목은 조용했습니다. 새벽옷이 김치 냉장고에 저은 팬소리만 웅웅 울리는 집안. 저는 방 안에서 천 조각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가을빛 울긋불긋한 원단은 마치 오래된 사진 속 한복처럼 고요하고 따뜻했습니다. 미선 씨, 이번엔 회색 숄 어떠세요? 흰색은 너무 식상하니까. 이재학 씨의 목소리가 귓가에 떠올랐습니다. 그가 건넨 숄은 제 어깨보다 훨씬 따뜻한 사람의 마음이었지요. 저는 김치 냉장고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손에 잡히는 건 작년에 담근 총각 김치 한 통. 뚜껑을 여는 순간 그 시큼한 향과 함께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혼자라도 먹는 건 제대로 해. 그래야 기운도 나고. 그 목소리가 등 뒤에서 속삭이는 듯 했지요. 저는 40년 넘게 옷을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목욕탕 옆 조그만 가게에서 시작해 지금은 북촌 한옥 안에 작은 공방을 꾸렸습니다. 세탁기 돌아가는 소리보다 재봉틀의 짹짹 소리를 더 오래 들어왔고, 아침 라디오보다 벽에 걸린 괴종시계의 똑딱 소리가 더 익숙합니다. 혼자일수록 리듬이 중요했습니다. 7시에 일어나 김치국을 끓이고 9시부터는 원단을 고르고 11시면 첫 고객이 오고 오후 3시에는 반드시 따뜻한 차 한 잔. 그 틈 사이 사람의 온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저는 라디오를 틀고 오래된 편지를 꺼내 읽고 아주 가끔은 거울 앞에 서서 목선을 다듬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다시 여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재학 씨는 그런 저를 말없이 이해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손님이었습니다. 맞춤 양복을 주문하며 단추는 무명으로 부탁합니다. 라고 말한 남자. 그 다음엔 김을 나눠주고 간 이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 삶에 조용히 스며든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 딸 지원이는 그를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요즘은 남자랑 너무 자주 만나시는 것 같아요. 회사 사람들 보면 좀 그래요. 그녀는 항상 체면을 먼저 말했습니다. 제가 데리고 나간 옷이나 들고 있는 가방, 어디서 산 반찬까지도 어떻게 보일까를 먼저 생각했지요.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아이의 눈엔 제가 엄마가 아니라 리스크가 된 듯 했습니다. 행사 전날 밤 저는 조용히 서랍에서 숄을 꺼냈습니다. 이재학 씨가 선물한 그 회색 숄. 한 번도 감히 두르지 못했던 그것을 어깨에 조심스레 걸쳤습니다. 목덜미가 따뜻해졌고 심장이 조용히 2번 뛰었습니다. 늦었지만 이 나이에도 설렐 수 있구나. 하지만 그 순간 제 손이 숄을 움켜쥐며 주춤거렸습니다. 혹시 이 사랑이 죄가 되는 걸까요? 그날 아침 북촌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초겨울 햇살이 한옥의 기와 위로 사뿐히 내려앉고 마당의 돌담 틈새로 바람이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서 마지막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회색 숄은 어제보다 더 부드럽게 어깨를 감쌌고 진주 귀걸이 한 쌍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익숙한 멘트가 흘렀습니다. 오늘도 북촌 어르신 여러분,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김치 냉장고에서 꺼낸 무말랭이를 작은 반찬통에 담았습니다.
혹시 늦을까봐 아침을 가볍게 챙겨두려 했지요. 그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지원이 딸, 여보세요 엄마. 짧고 길게 쉰 숨, 그리고 이어진 말은 제 마음을 천천히 조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행사, 엄마 안 오시면 안 될까? 엄마가 오시면 시댁 어른들 얼굴도 그렇고 엄마도 불편하시잖아요. 우리 서로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말은 부탁이었지만 동시에 경계선이었습니다. 사랑하시는 건 저도 이해해요. 하지만 그분이 과거에 우리 시어머니랑 있었던 일들 때문에 괜히 오해만 살까봐 걱정돼서요. 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통화를 끊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괴종시계의 똑딱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때 현관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미선 씨 저예요. 이재학입니다. 그는 손에 작은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노란 국화 몇 송이와 진달래 가지 하나.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성이 담긴 봄의 약속 같았습니다. 오늘 같이 가요. 전면엔 안 서도 돼요. 그냥 곁에만 있어주세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말았습니다. 우리 지원이가 오지 말라네요. 체면이 걱정된다고. 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제 앞에 서서 꽃을 내밀었습니다. 그럼 저 혼자 기다리겠습니다. 어디까지든 미선 씨 마음이 가는 곳까지만. 그가 돌아서서 마당을 나설 때 그 발걸음이 어쩐지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내가 나가면 아이에게 상처일까? 아니면 내가 안 나가면 내 삶이 상처일까? 체면과 사랑 사이 여러분이라면 어디에 서시겠습니까? 라디오에서는 오후 방송 예고가 흘렀습니다. 오늘의 사연, 늦은 나이, 사랑 앞에서 흔들리는 마음입니다. 저는 무릎 담요를 걷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김치냉장고 문을 다시 닫고 진주 귀걸이를 빼지 않은 채 한옥 대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제 이마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저는 그 따뜻함에 이끌리듯 조심스럽게 한 발짝 내디뎠습니다. 그 한 걸음은 누구를 향한 발걸음이었을까요? 아니, 드디어 저 자신에게로 가는 첫 걸음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해가 질 무렵 북촌의 한옥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마루에 앉아 따뜻한 찻잔을 들고 있었지만 이마의 욱신거림은 식지 않았습니다. 김치냉장고 옆 작은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어딘가 달라 보였습니다. 약간 부은 이마, 그리고 그 아래 너무도 평온한 눈. 이게 내 얼굴이 맞나? 그렇게 묻고 있을 때 대문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엄마 문 열려 있어요. 첫째 준서였습니다. 늘 바쁘게 사는 아이지만 오늘은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일 끝나고 근처 미팅이 있어서 그냥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는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괴종 시계 소리에 먼저 눈길을 줬습니다. 이 시계 아직도 똑같이 똑딱거리네요. 저는 웃으려다 살짝 인상을 찡그렸습니다. 이마가 욱신거렸거든요. 그 순간 준서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엄마, 이마. 왜 그래요? 저는 반사적으로 손으로 가렸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눈은 이미 많은 걸 읽고 있었지요. 그는 말없이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자리를 잡듯이.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그날의 일을 입 밖에 꺼냈습니다. 오늘 행사에 갔다 왔어. 거기서 내 장모님한테 욕을 들었고 하이힐에 맞았어. 지원이는 날 못 본 척했고 말은 조용했고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만 공기에는 낡은 실내화처럼 눌린 무게가 있었습니다.
준서는 아무 말 없이 제 말을 들었습니다. 티 안 나게 주먹을 쥐고 있었다는 건 제가 마지막 문장을 말했을 때에야 알았습니다. 하이힐로 맞았다고요. 응,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아무도 말리지 않았어. 그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천천히 깊게 그리고 무겁게. 라디오에서는 오후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우리 둘 사이엔 오직 괴종시계의 똑딱 소리만 남았습니다. 지원이 알고 있었어요. 그 아이도 놀랐지. 하지만 체면이 더 앞섰겠지. 준서는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 일 그냥 지나가지 않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그래요. 근데 이젠 그만 참아도 돼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서의 눈빛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가운 결심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아이의 눈에 담긴 침묵이 단지 분노가 아닌 나를 위한 방패라는 걸 알았습니다. 준서는 밤 공기를 뚫고 한옥을 나섰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무겁게 들렸습니다. 마당에 깔린 이끼돌 사이로 그의 발자국이 사라질 즈음 저는 조용히 커튼을 걷었습니다. 잠시 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알 수 없는 번호. 하지만 메시지 미리 보기에 적힌 짧은 문장이 제 숨을 멈추게 했습니다. 한미선 여사님 요청하신 영상입니다. 보안팀 서현우 드림. 저는 양손으로 핸드폰을 꼭 쥔 채 거실 바닥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운 마루에 닿자 몸의 긴장이 풀리는 듯 했습니다. 영상을 재생하자 화면에는 코엑스 런칭 무대 뒤편이 비쳤습니다. 흰색 벽과 조명 아래 제가 서 있었고 그 앞에 유경숙 여사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늙은 재봉사가 무슨 체면을 안다고. 그녀의 말투는 날이 서 있었고 그 다음 화면 중앙에서 그녀가 하이힐을 벗는 장면이 잡혔습니다. 굽이 들려 이마를 향해 짧게 휘둘러졌고 탁 하는 소리와 함께 제 몸이 살짝 뒤로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화면 오른쪽에 지원이의 모습이 작게 잡혔습니다. 그 아이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진짜 왜 이러세요? 그 말이 이어졌지만 카메라는 이미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은 27초, 길지도 짧지도 않은, 하지만 충분히 모든 걸 담은 길이었습니다. 저는 재생을 멈추고 한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분노도 눈물도 그 순간만큼은 잠잠했습니다. 대신 가슴 한가운데 무언가 조용히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영상 아래에는 다운 가능, 외부 유출 주의라는 작은 문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이번엔 소리를 껐습니다. 말이 들리지 않아도 표정과 움직임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작아졌는지 또 얼마나 오래 참아왔는지를 제 눈으로 보고 말았습니다. 이걸 공개해야 할까? 라디오에서는 익숙한 시그널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멘트. 청취자 여러분, 오늘 밤 이야기의 주제는 참을 수 없는 순간입니다. 참을 수 없는 순간. 제게도 그런 순간이 도착한 걸까요? 저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바꾸고 영상을 다시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재생했습니다. 심장은 조용히 뛰고 있었고 눈은 영상 속 저를 바라보며 말없이 중얼거렸습니다. 미선아, 이제 그만 참자. 종로 3가역 근처 조용한 카페 한 구석. 창밖엔 늦가을 바람이 잎을 떨구고 있었고 실내엔 커피 향과 조용한 재즈가 흘렀습니다. 오랜만이네 준서. 배은지 변호사는
변함없이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긴 머리를 묶고 블랙 노트북을 펼치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네가 아침부터 급히 보자 해서 무슨 일인가 했어. 준서는 말없이 핸드폰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먼저 봐줘. 은지는 핸드폰 화면을 응시하며 이어폰을 꽂고 재생을 눌렀습니다. 영상이 시작되자 그녀의 눈썹이 조금씩 좁혀졌습니다. 27초,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두 번을 연달아 봤습니다. 정말 이걸로 맞으신 거야. 준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세요. 그리고 상대는 내 장모님. 아이고, 은지는 고개를 숙이고 잠시 손등으로 입술을 누르더니 노트북을 열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건 아니지. 아직 이 영상은 행사장 보안 담당자한테 받은 거야. 외부 유출은 금지되어 있지만 그 친구가 양심 때문에 보내줬어. 그러면 다행이네. 이건 형사보다는 민사 쪽으로 접근해야 해. 공개 모욕 플러스 경미, 폭행 플러스 명예훼손 가능성 있어. 게다가 행사장이 기업 공식 자리라면 윤리위원회 쪽 압박도 가능하겠고. 준서는 말없이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은지는 노트북에 몇 가지를 입력하고 커서를 깃털처럼 옮기며 물었습니다. 준서야, 그런데 정말 이걸 끝까지 갈 생각이야. 응, 처음엔 감정이 앞섰어. 그런데 영상을 엄마랑 같이 보고 나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느꼈어. 은지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묻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원하시지 않으면 언론에 노출되는 게 두려우실 수도 있어.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래서 준비가 필요해. 엄마가 원할 땐 이미 다 갖춰진 상태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은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서야, 엄마 혼자 오래 버텼던 거 알아. 근데 지금부터는 엄마 혼자 서지 않아도 돼. 그 말에 준서는 처음으로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내쉬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탁할게 은지야. 법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엄마가 다시 고개 들 수 있도록. 은지는 노트북 창을 새로 열고 민사 소장 초안이라는 제목을 타이핑했습니다. 바깥 창문에 늦은 햇살이 번졌고 카페 안에선 잔잔한 피아노 소리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준서는 중얼이듯 말했습니다. 엄마는 정말 긴 시간 혼자였거든. 목욕탕 물은 적당히 뜨거웠습니다. 등에 닿는 증기가 어깨의 긴장을 풀어주고 온돌처럼 묵은 피로를 조금씩 녹여줬습니다. 한쪽 구석, 나이 지긋한 여인 셋이 앉아 수건을 턱에 얹고 이야기 중이었습니다. 이번에 코엑스에서 런칭쇼 난리 난 거 들었어요. 아, 그거요. 어떤 할머니가 아무 초대도 없이 끼어들었다면서. 하도 민망해서 관계자들이 바로 데리고 나갔다던데요. 그 순간 제 몸이 살짝 굳었습니다. 그리고 웃기지도 않은 억측에 그저 조용히 숨을 참았습니다. 옷도 아주 이상하게 입고 왔다더라. 그 연세에 회색 숄은 또 뭔지. 세 사람은 제 눈치를 보지 못한 채 계속 수군거렸습니다. 아마 그들에겐 그냥 이야깃거리였겠지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조용히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두꺼운 수건을 접어 이마에 올리며 혼잣말처럼 생각했습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도 기억은 사람을 흔들 수 있구나. 찜질방 벽시계가 삼시를 가리킬 무렵 저는 조용히 한옥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김치냉장고의 웅웅 소리가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거실로 가 작은 나무장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철제 상자 하나, 손때가 묻은 뚜껑을 열자 사진들과 봉투들,
빛바랜 재봉도면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준서를 업고 있던 흑백 사진, 지원이가 입학식 날 입었던 체크 코트, 그리고 단골 손님들이 남긴 손편지와 명함들. 모두 잊힌 줄 알았지만 기억은 여전히 살아 있었고 조용히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 20년 전 만든 명함 뒷면에 제가 손으로 쓴 문장이 있었습니다. 나는 작지만 단단한 옷을 만든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고 싶다. 문장을 읽는 순간 등 뒤에서 라디오가 켜졌습니다. 오늘의 끝 인사. 나를 위한 존중은 내가 시작한다는 문장으로 마무리합니다. 저는 상자를 조용히 닫고 거실 조명도 켜지 않은 채 앉았습니다. 생각보다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마음 한구석이 단단하게 다져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칭찬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알아주길 바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더 이상 내 삶이 남의 발에 밟히지 않기를 바랐을 뿐. 난 이름 없는 사람이지만 지워지진 않아야 해. 조용히 그렇게 혼잣말처럼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꼭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오전 10시 북촌 골목엔 김치 담그는 냄새가 퍼졌고 한옥 마루 위로는 묵은 햇살이 얇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창호지를 닫고 조용히 라디오를 껐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 왔습니다. 현관 앞엔 회색 서류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 배은지 법률사무소. 가슴이 살짝 두근거렸습니다. 손끝으로 봉투 가장자리를 뜯자 그 안엔 A사 용지 몇 장과 작은 메모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미선 여사님, 결정은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이 서류는 단지 선택지를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저는 서류를 들고 거실로 갔습니다. 온돌이 은근히 따뜻했고 김치 냉장고의 낮은 팬 소리가 배경음처럼 깔려 있었습니다. 천천히 첫 장을 펼쳤습니다. 민사소송 예비소장 초안. 유경숙이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고 그 아래 사건 요지와 피해자 진술 요약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마에 남은 자국은 많이 옅어졌지만 손끝으로 그 자리를 쓰다듬자 그날의 소리와 냄새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늙은 재봉사가 무슨 체면을. 하얀 조명 아래 사람들의 시선, 지원이의 돌아선 어깨. 그 모든 것들이 문장보다 더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서류를 넘기다 갑자기 목욕탕에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 나이에 숄은 또 뭔지 초대도 안 받았대요. 사람들은 사실보다 체면을 더 믿는 것 같았습니다. 진실보다는 더 편한 이야기를 선택하는 쪽으로 기울어 있었지요. 하지만 내가 또다시 침묵하면 다음 사람도 똑같이 밟히지 않을까. 그 순간 괴종 시계가 12번 울렸습니다. 딱, 딱, 딱. 그 소리는 결정을 내리라는 듯 고요한 한옥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손에 들린 소장을 조용히 내려놓고 부엌에서 따뜻한 보이차를 우렸습니다.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마루 밖을 바라봤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장, 두 장,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바닥을 향해 떨어지는 노란 잎들처럼 제 마음도 조용히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누구라도 지켜야 한다면 먼저 말할 수 있는 내가 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다음에는 누구도 조용히 사라지지 않을 테니까요. 그날 밤 한옥 마당에 낯선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밖에선 가을 바람이 기와를 스치고 안에선 김치 냉장고에 낮은 소음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엄마, 있어요. 지원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방에서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현관 앞엔 딸이 서 있었습니다.
회색 코트를 여민 손엔 작은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냥 잠깐 들렀어요. 그녀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선물이에요. 엄마가 좋아하는 유자차.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상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난로를 켜지도 않았지만 어딘가 미지근한 온기가 흐르는 밤이었습니다. 딸은 아무 말 없이 마주 앉았습니다. 손끝으로 컵받침을 만지작거리며 계속 입을 다물고 있었지요. 저는 그 아이의 눈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작게 물었습니다. 그날 봤지? 내가 맞는 거. 지원이는 한참 동안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응, 봤어. 그제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프지도 않았고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 어딘가가 서서히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왜 말리지 않았니? 딸은 고개를 숙인 채 작은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무서웠어. 엄마가 거기 있는 것도, 시어머니의 표정도, 사람들의 시선도 모두가.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그 아이의 어깨가 조금씩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창피해서 그런 건 아니야, 아니라고 믿고 싶어. 저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딸의 손등을 부드럽게 덮었습니다. 그 순간 지원이는 갑자기 고개를 숙이며 제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 그 말은 오래된 실밥처럼 얇고 그러나 또렷하게 제 마음을 꿰맸습니다. 저는 딸의 머리카락을 조용히 쓸어내리며 속삭였습니다. 나는 괜찮아. 근데 너는 괜찮았니? 그 질문에 지원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저녁 방송 마무리 멘트가 흘렀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어떤 상처는 말없이 꺼내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시작됩니다. 그날 밤 북촌 한옥엔 김이 서린 유자차 향과 말없이 이어진 화해의 온기가 작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서울 종로의 한 사무동 7층 끝 복도, 작은 현판에 적힌 글씨. 배은지 법률사무소. 문을 열자 은지 씨가 직접 저를 맞이했습니다. 오셨군요, 어머님. 따뜻한 차 드릴게요. 회의실 창밖으론 아침 햇살이 높이 들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을 통해 내려앉은 빛이 테이블 위의 종이들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지요. 은지 씨는 조용히 자리에 앉으며 파일을 정리했습니다. 일단 어머님과 충분히 상의드린 후에 공식 절차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절차라면 어떤 걸 말하나요? 그녀는 정리된 문서 다발을 펼쳐 순서대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민사소송, 폭행 및 명예훼손에 대한 청구입니다. 둘째, 해당 기업, 즉 행사 주최 측에 공식 사과 및 윤리위원회 제출 요청. 셋째는 선택사항입니다. 선택사항이요. 은지 씨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언론 대응입니다. 보도자료 제공 인터뷰 혹은 영상 공개 여부. 그 말에 제 손이 살짝 멈칫했습니다. 공개하면 가족에게 더 상처가 되진 않을까요? 은지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능성으로만 둡니다. 결정은 천천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녀의 말투는 나를 세우지 않으면서도 단단했습니다. 단 어머님께서 결정하시기 전까지 우린 가능한 모든 증거와 자료를 법적으로 정리해 둘 겁니다. 저는 그 말에 어쩐지 위로를 받았습니다. 내가 혼자 준비하는 싸움이 아니라는 그 당연하면서도 낯선 안도감. 고맙습니다. 생각보다 조용한 곳이네요. 그 말에 은지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야
어르신들 마음도 조용히 정리되지요. 한편 서울 다른 구석 라디오 스튜디오에선 막내 민준이가 마이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녹음 시작됐어요. 이건 엄마가 나중에 마음 정하시면 쓸 수 있게 미리 만들어두는 방송이에요. 스튜디오 안은 조용했고 민준이는 혼잣말하듯 천천히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그날 당신은 왜 가만히 있었나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당신을 못 본 척 했을 때 당신은 무슨 생각을 했나요? 질문은 녹음되고 있었고 답은 아직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그 침묵마저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언젠가 엄마가 말할 준비가 되면 이 방송은 당신의 첫 목소리가 될 수 있어요. 스튜디오 유리창 너머 햇살이 기계에 반사되어 번졌습니다. 그 빛 아래 민주는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제는 당신 목소리가 당신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집에 돌아왔을 땐 오후 햇살이 마루 끝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겉옷을 벗고 라디오를 켜두었습니다. 익숙한 진행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그 뒤로 들리는 작은 음성이 제 귀를 멈추게 했습니다. 엄마, 그날 당신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나요? 순간 심장이 살짝 멈칫했습니다. 이어폰을 꺼내 꽂고 라디오 볼륨을 높였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외면했을 때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그건 막내 민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느 방송에서도 들은 적 없는 낮은 그러나 또렷한 톤. 질문은 조심스러웠지만 뼛속까지 닿는 따뜻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언젠가 말할 준비가 되셨을 때 처음 들려드릴 수 있는 목소리입니다. 그 말에 저는 손끝을 부여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아이는 늘 말보다 귀를 먼저 내주는 아들이었습니다. 기억납니다. 7년 전 어느 겨울 아침 시장 김치 가게에서 한 손님이 제게 말했죠. 아줌마, 이런 손으로 옷 만든다고요? 다 늙은 손이 뭘 안다고. 그때 겨우 20살이던 민준이가 제 앞으로 성큼 나와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 손으로 저희 셋을 다 키우셨습니다. 그 손이 뭘 모르겠냐고요. 그날 저녁 저는 아이 몰래 방에서 울었습니다. 그 아이는 그 이후에도 늘 가장 조용히 제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라디오 속 그의 목소리는 계속되었습니다. 엄마, 그 침묵이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던 걸 이젠 저도 알아요. 그러니 이번만큼은 우리가 엄마를 지켜드릴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부드럽게 풀어졌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엔 지원이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메시지 한 줄. 엄마 회사 쪽에서 반응 준비 중이에요. 혹시 뭐 하시려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문장은 공손했지만 그 속에 담긴 선긋기는 분명했습니다. 저는 답장을 하지 않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마당에 가미피 소리 없이 굴러갔습니다. 작은 나무 탁자 위엔 따뜻한 유자차 한 잔이 김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잔을 들고 저는 마루 끝에 앉았습니다. 온몸이 고요해졌고 그 고요 속에서 제 안에 어떤 문장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이번에도 말 안 하면 다음엔 누가 말할 수 있을까? 늙은 여자의 입속에서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나온 말이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해. 그 말은 햇살 아래 반사된 잔 속에서 묵묵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 사무실 건물 15층 배은지 변호사의 책상 위엔 한 통의 이메일이 조용히 발송되었습니다. 제목 공식 요청 10월 3일 브랜드 행사 중 발생한 폭행 및 명예훼손 관련 받는 이주 NI 디자인 홍보팀 외
매일 본문은 단정했습니다. 한 문장도 감정에 휘말리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은 고의적 폭언 및 신체적 폭행을 동반한 명백한 인권 침해로 판단되며 피해자 오미선 씨는 현재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식 요청드립니다. 매일 말미엔 영상 증거, 행사 출입 목록, 병원 진단서, 증언 초안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은지 씨는 보내기 버튼을 누르며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몇 분 뒤 회신이 도착했습니다. 제목, 리브랜드 행사 관련 유감 표명. 먼저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해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본 회사는 해당 상황에 대한 직접적 관여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사 당일 행동에 대한 책임은 개인적 감정에 따른 돌발 상황으로 파악되며 법적 대응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은지 씨는 화면을 가만히 보며 말했습니다. 이건 사실상 선긋기예요. 책임지지 않겠다는 선언이죠. 그 시간 북촌의 한옥 부엌엔 김이 서린 주전자 소리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도시락 상자를 꺼내 꼬마 김밥 몇 줄과 따뜻한 유자청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흰 편지지를 꺼내 글씨를 천천히 써내려갔습니다. 지원아, 이건 엄마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쓰는 편지야. 햇살이 비스듬히 부엌 서랍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누구와 손잡았는지가 그렇게 수치스러운 일이라면 엄마가 너를 지켜본 지난 35년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손끝이 떨렸지만 글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 그러나 엄마는 너를 한 번도 부정한 적 없어. 그게 엄마니까. 저는 펜을 놓고 그 편지를 접었습니다. 도시락 가방에 살짝 넣었습니다. 그리고 바느질함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라디오에선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고 그날 아침 제 안에선 비로소 어떤 문장이 완성되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진짜 이유를 몰라. 그 문장은 제 입이 아닌 마음이 말한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심호흡을 하며 문을 닫았습니다. 점심시간 지원은 사무실 책상 위 도시락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흰 종이 한 장이 닿았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쳐진 편지. 그녀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문을 닫은 뒤 그 편지를 읽었습니다. 단 한 줄도 소리 내지 않았고 단 한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널 부정한 적은 한 번도 없어. 그게 엄마니까. 편지 끝 문장이 그녀의 눈동자 위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종이를 다시 접어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도시락을 덮고 화면을 켰습니다. 그 순간 사무실 채팅창에 하나의 링크가 떴습니다. 상견례 행사 폭행 사건 영상 공개. 한복 여성이 구두에 맞았다. 지원은 화면을 스크롤 내렸습니다. 낯익은 영상 속 인물, 자신의 목소리, 자신의 얼굴, 옷차림이 이게 뭐예요, 어머니. 그 소리는 확실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마이크 소리 배경, 음악 그리고 사람들의 표정. 댓글창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진짜 친딸 맞아. 저게 말이야. 방구야. 어머니가 죄인이야. 사랑하면 안 되는 거야. 지원은 손을 떼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무렵 저는 북촌 시장 골목에 있었습니다. 된장 냄새 나는 가게 앞 오래 알고 지낸 아주머니와 인사를 나누고 있었지요. 그때 누군가 제 얼굴을 힐끔 쳐다봤습니다. 이어지는 또 다른 시선. 시장 사람들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말없이 제 팔에 손을 얹었습니다. 봤어요, 아주머니. 이젠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 말에 제 가슴속 어딘가가 천천히 풀려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시장 입구를 나서려는 제 발걸음을 누군가 또 멈췄습니다. 어르신, 혹시 방송 나오셨던 분 맞으시죠? 젊은 여자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저희 엄마도 요즘 힘들어 하셨는데 어르신 모습 보고 용기 얻었다고. 저는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그 말 제가 오래 기억할게요. 가을 바람이 종이봉투 위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날 누구도 제게 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지요. 침묵 속에서 다시 세상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엔 브랜드 행사 폭행 영상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짧은 영상이었습니다. 단 42초. 그러나 그 안에는 한 여자의 굽 높은 구두이게 뭔 행패야 하는 고성이, 그리고 어머니 창피하니까 그냥 나가세요. 라는 딸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뉴스 기사는 잇따랐고 연예면보다 더 빠르게 퍼졌습니다. 창견내 행사 중 폭행 사태 발생 노모에게 구두 가격 지적한 며느리, 고부 갈등 아닌 모녀 갈등, 브랜드, 이미지 회복 위해 사과 필요, 지원은 사무실 회의실에 불려갔습니다. PR팀 법무팀 대표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지원 씨, 지금 상황에서 사과문 하나는 나가야 해요. 개인적 일이라지만 지금은 회사 이미지가 직격탄이에요. 그녀는 말이 없었습니다. 노트북 화면 위로 자신의 얼굴이 정지된 뉴스 썸네일이 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겨우 한마디 했습니다. 잠깐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그 시간 북촌 한옥마루에선 저녁 햇살이 처마 끝에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묵은지를 썰고 있었고 민주는 조용히 들어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TV 봤어.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인터뷰 제안 왔지. 내가 알아봤어. 저는 손에 묻은 양념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을 더 해야 하니? 다들 다 봤다는데. 민주는 제 앞에 앉았습니다. 봐서 아는 게 아니야. 말을 해야 알아. 진짜 마음을. 그는 제 손등을 감쌌습니다. 예전보다 더 큰 손, 더 뜨거운 체온. 이번에도 엄마가 말 안 하면 내가 대신 말할 거야. 누군가는 해야 해. 그 말에 제 눈이 흔들렸습니다. 마루 위로 한 줄기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그 바람 속엔 무언가 오래 묵은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때는 엄마가 우릴 지켜줬지만 민주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엄마를 지킬 차례야. 그 말이 저를 오래도록 멈춰 세웠습니다. 인터뷰 요청은 예상보다 정중하게 왔습니다. 어머님 신뢰를 무릅쓰고 연락드립니다. 요즘 기사들을 보며 진짜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저희 방송은 피해자 중심으로 진행되며 거주지 노출 없이 스튜디오에서 녹화 가능합니다. 저는 화면 속 메일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집은 나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제 이야기는 장소가 아닌 내 마음에서 시작됐으니까요. 녹화 당일, 저는 회색빛 한복을 입었습니다. 화장은 최소한으로 머리는 단정히 넘겼습니다. 스튜디오는 차분했습니다. 불빛은 조용했고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MC는 정중한 말투로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영광입니다. 저는 고개만 숙였습니다. 인터뷰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행사에 처음부터 가실 생각이 있으셨던 건가요? 네, 저는 초대를 받았고 그 자리는 공개적인 행사였으니까요. 함께 하셨던 분은 어떤 분이셨나요?
한 사람입니다. 저를 아껴주는 사람이었고 그날 함께 걷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MC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폭행 당시 딸께서 하신 말이 상당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다시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고개를 돌려 조명을 바라봤습니다. 그 빛이 제 눈앞에 서서히 퍼졌습니다. 그날은 참았던 날입니다. 참았다는 건 무엇을 말씀이신가요? 모든 것을. 말도 눈물도 그리고 손끝의 떨림까지. 스튜디오는 조용했습니다. 누군가 숨을 죽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MC는 다시 물었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 가장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요.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동정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들이 기억해 주었으면 해요. 무엇을요? 저는 그제야 마지막 한 문장을 꺼냈습니다. 제가 고개 숙이지 않고 살았다는 걸요. 녹화가 끝났습니다. 스튜디오를 나오는 길 작가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말씀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도 누군가의 딸이라면 언젠가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날 밤 서울 하늘엔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비가 조금도 차갑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여전히 그날의 상처는 제 어깨 위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창피하니까 나가세요. 그 말은 이틀이 지나도 귓가에 맴돌았고 누구 허락받고 왔어요. 는 꿈에서도 반복되었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제가 한 말 기억하시나요? 저는 고개 숙이지 않고 살았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 말은 저에게조차 낯선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북촌의 한옥엔 작은 기침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습니다. 식탁엔 묵은지와 미역국, 그리고 밥 한 공기만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내일쯤 들어온다고 했지. 혼잣말처럼 제가 중얼이던 순간 TV에서 어제 방송이 재편성되어 흘러나왔습니다. 제가 고개 숙이지 않고 살았다는 걸요. 제 목소리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그때 마당 너머 누군가 발자국 소리가 났습니다. 문 쪽으로 시선을 돌리자 지붕 아래 지원이 서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고개를 들지도 않고 문 앞에 멈춰선 채. 그 아이는 종일 그 자리에 한 발자국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누가 문을 열어주길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러나 그 손은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와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저는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제 어머니가 살아계시던 시절 매년 설날마다 항상 똑같은 김치 냄새와 똑같은 말을 하셨지요. 참아라. 내 자식 보란 듯이 참는 게 어미야. 그 말이 어찌나 뼈속 깊이 박혀 있었는지 그렇게 배운 인내가 이제 제 딸의 입을 통해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저는 저 역시 누군가에게 이 침묵을 물려준 것일까요? 식탁에 앉아 된장을 한 입 삼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누가 알겠니? 그러나 말하지 않고 살아온 세월이 너무 길었습니다. 지금 말하면 과연 누가 들어줄까? 혹은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그날 아침의 한옥은 오직 괴종식의 소리만이 시간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지원이는 결국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대문 옆 틈에 조심스럽게 밀어넣더니 고개를 더 깊이 숙인 채 돌아서 걸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은 제가 알던 딸이었고 또 동시에 낯선 타인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편지를 꺼냈습니다. 흰 봉투엔 엄마께 세 글자가 또박또박 쓰여 있었습니다. 종이를 펼치자 익숙한 필체가
저를 한 글자씩 끌어당겼습니다. 그날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은 납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매일 밤 떠오릅니다. 엄마가 말없이 그 자리를 떠났을 때 저는 두려웠어요. 엄마가 이젠 영영 저를 보지 않게 될까봐. 미안합니다. 엄마의 삶을 제가 평가할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 사람을 엄마는 좋아했던 거죠. 그렇다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전부예요. 손끝이 편지를 스치고 있었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편지 끝에 남은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날 오후 민준이는 정장을 차려입고 강남의 한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 이성재님의 지인으로 연락드렸던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안내했습니다. 변호사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민주는 한 중년 남성과 마주했습니다. 이성재님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어머니께 남기신 게 있다 하셨죠? 네, 작은 유언장이 하나 있습니다. 직접 열람하시죠. 민주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거기엔 간단한 문장이 쓰여 있었습니다. 이 미선님께 소중했던 시간을 감사드리며 제 전 재산 중 일부를 남깁니다. 그녀는 내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돈이 아닌 마음으로 다가온 사람이었습니다. 이 재산은 그 기억을 보증하는 증표입니다. 민주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같은 시간 미선은 마루에 앉아 접힌 편지를 다시 펴보았습니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목소리로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문득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그럴 자격이 있을까? 그날 밤 저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원이의 편지, 그리고 성재 씨가 남겼다는 유언장. 그 두 개의 문장은 마치 양쪽에서 제 등을 떠밀고 있었습니다.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마음으로 다가온 사람. 결국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여성인권지원센터, 고령 여성법률팀. 예전에 라디오 사연에서 들었던 단체였습니다. 수화기를 들고 오래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여기는 고령 여성 지원팀입니다. 저는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폭행 사건과 모욕에 대해서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받는 쪽은 차분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증거와 기록 천천히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 순간 숨을 고르며 느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다음 날 아침 북촌 한옥 대문 앞엔 벌써 취재진이 서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고 마이크가 제 얼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인터뷰 가능하십니까? 딸과 화해하실 의향은 상대방 가족 측 반응하십니까?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법정에서 먼저 이야기할 겁니다. 그 말에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러면 소송 의지는 확실하신 건가요? 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법 앞에서 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그 말만 남기고 대문을 닫았습니다. 거실로 돌아오니 라디오에서 낮은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눈 내리는 밤, 당신은 어디에 계신가요? 그 음성이 왠지 제게 말을 거는 듯 했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펜으로 적었습니다. 증거 행사, 영상 진단서 편지, 증언 아들 보안팀, 직원 지원단체 연락 완료. 글자를 적는 제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지원센터 변호사가 한옥을 방문했습니다. 어머님, 오늘부터는 저희가 함께합니다. 그녀의 손이 제 어깨에 닿는 순간 묵은 돌덩이가
조금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고개 숙이고 살지 않으렵니다. 그 말은 낯설지 않았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했던 그 말이 이제는 제 삶의 다짐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법률지원센터의 회의실 창문 밖으로는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의 두근거림과 겹쳐 들렸습니다. 변호사 김 선생님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첫 준비 회의입니다. 증거와 증인을 정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책상 위엔 USB 진단서 수첩이 놓여 있었고 김치 냉장고에서 꺼내온 약봉지까지 증거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아드님 대현 씨입니다. 내 당시 현장에서 엄마를 부축해 주었으니까요. 두 번째는 보안팀 김대호 씨, 영상 원본을 확보한 사람입니다. 김 변호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지만 제 귀에는 심장이 뛰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이윤재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그 말에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회의가 한창일 때 상대 측 변호인이 등장했습니다. 검은 양복에 반짝이는 구두 날카로운 눈빛이 회의실 공기를 단숨에 얼어붙게 했습니다. 저는 바깥쪽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의 변호사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냉정했고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 같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가족 간 오해입니다. 외부에 유출된 영상은 편집된 것입니다. 따라서 법적 증거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김 변호사가 곧바로 맞받아쳤습니다. 영상은 원본 그대로입니다. 녹음까지 포함돼 있어 조작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직접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상대 변호사가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과연 법정에서도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회의실 안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기도하듯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물러설 수 없다. 이건 단순히 내 체면이 아니라 엄마와 나, 우리가 살아온 시간 전체를 지키는 일이다. 이후엔 제이가 다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감촉이 희미하게 떨리던 제 손끝을 진정시켰습니다. 김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두려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은 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법정에서 모든 걸 말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옥으로 돌아오는 길, 비 냄새가 돌담 사이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마루에 앉아 빗소리를 들으며 저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끝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러나 곧 스스로 답했습니다. 그래, 반드시 끝까지 간다. 이제는 다시 침묵하지 않겠다. 그 결심이 빗물처럼 제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재판이 열리던 날 법정은 말 그대로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반사된 회색벽, 딱딱한 나무 벤치, 어느 것 하나 따뜻한 기운이 없었습니다. 법정 한가운데 앉은 저는 거의 4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사람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지원의 시어머니 박인숙 씨는 여전히 진한 립스틱과 진주 귀걸이로 단정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엔 한 줌의 후회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그 옆에 앉은 지원, 제 딸은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는 듯 시선은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알던 그 아이일까? 마음속에서 질문이 속삭였지만 답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피고 측 증인 1호 김대호 씨 나오세요.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을 가르자 조용하던 공간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치냉장고 납품 기사로 가장해 행사장 보안 자료를 넘겨준 그 젊은 청년 김대호 씨가 단상 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는 살짝 떨리는 손으로 선서문을 읽고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저는 사건 당일 행사장 보안팀 소속으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VIP 구역 근처에서 직접 상황을 목격했고 이후 CCTV 원본을 확보했습니다. 해당 영상엔 이미선 씨가 피를 흘리며 휘청이는 장면, 그리고 그 직전 박인숙 씨가 구두를 들고 위협하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정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상대 측 변호인이 손을 들었습니다. 해당 영상의 진위 여부는 아직 원본엔 편집 흔적이 없습니다. 김대호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전문 장비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지원이의 어깨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제야 아주 미세하게 제 쪽을 훔쳐보는 딸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한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엔 익숙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죄책감, 그리고 두려움. 판사는 조용히 법정을 진정시킨 후 김대호 씨의 증언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법정 전체가 숨을 죽인 듯 고요해졌습니다. 그 순간 제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에서 이은재이가 제 무릎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그 한마디가 제 심장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 이젠 괜찮다. 그날 법정을 나서는 길 차가운 공기가 제 볼을 스쳤습니다. 그리고 작은 빗방울이 저고리 소매자락에 닿아 스며들었습니다. 이 싸움이 언제 끝날지 몰라도 나는 끝까지 가야 한다. 그 다짐이 빗물과 함께 제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피해자 증언 요청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순간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로 향했습니다. 제 다리가 잠깐 굳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내 은지가 제 손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지금이에요. 괜찮아요.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법정의 단상 위로 향하는 발걸음은 평생 걸어온 길보다도 더 멀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미선 66세입니다. 북촌에서 혼자 살며 30년 넘게 혼수 예복을 만들던 재봉사였습니다. 첫 문장을 내뱉자 목이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계속 말했습니다. 남편 없이 세 자식을 키웠습니다. 그중 둘째 딸 지원이는 제가 손바느질로 만든 한복을 입고 결혼했습니다. 그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였습니다. 법정 뒤편 지원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혼식 이후 단 한 번도 그 집안의 이름으로 불려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니도 장모님도 아닌 늘 그 여자였습니다. 제가 침을 한번 삼켰습니다. 손끝이 시려웠지만 한치도 물러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행사장에서 저는 그냥 축하하러 갔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그런데 그 사람은 과거의 인연이라는 이유로 제 머리를 향해 구두를 휘둘렀고 제 딸은 제 옷차림을 창피하다며 등을 돌렸습니다. 제 목소리는 더는 울먹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하고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 동안 쌓인 서러움이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한 사람이 가족 안에서 지워질 수도 있다는 걸요. 그 순간 판사가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미선 씨 딸에게 꼭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십니까? 공간이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지원도 박인숙도 모든 방청객도 숨을 멈춘 채 제 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원아, 입술이 먼저 떨렸고 그 뒤에야 말이 따라 나왔습니다. 엄마는 너를 원망하지 않아. 단지 너도 언젠가 한 아이의 엄마가 될 때 오늘 이 장면을 기억해 줬으면 해. 지원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두 손으로 입을 가렸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이 제 눈에 크게 들어왔습니다. 제가 증언을 마치고 단상에서 내려올 때 법정 바닥에 부딪히는 제 굽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다. 이건 내 목소리다. 은지가 벤치에서 자리 한 칸을 비워주었습니다. 제가 옆에 앉아 그녀는 아주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멋지셨어요. 그 말에 제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저는 더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비가 그치고 며칠이 지난 뒤 재판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피고 박인숙에게 공개 사과, 명령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한다. 손해배상금 1억 원은 원고가 요청한 곳으로 전액 기부한다. 판사의 마지막 말이 법정 안에 조용히 울렸습니다. 더 이상의 항의도 소란도 없었습니다. 박인숙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그 옆에 있던 제 딸 지원이도 입술을 질끈 다문 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바삐 움직였고 신문과 방송은 66세 미혼모 출신 디자이너의 조용한 승리라는 제목으로 연일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느 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관심도 칭찬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제자리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기부처는 제가 직접 골랐습니다. 북촌의 노인 재봉사 점심 식사 공동체. 30년 전 제가 처음 서울에 올라와 점심 한 끼를 함께 나눴던 곳. 그곳은 아직도 소박한 온돌방에서 주름진 손들이 바느질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미선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담당자는 눈시울을 붉히며 저를 껴안았습니다. 이 돈이면 인연은 걱정 없이 끼니를 드릴 수 있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들이 줄 굽는 세상은 없어야죠. 며칠 뒤 지원이가 북촌 한옥에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마주한 딸은 늘씬한 정장 대신 편안한 니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엄마, 실은 아직 용기 못 내서 전화도 못 했어요. 그 말에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괜찮다. 네가 오늘 이렇게 와준 것만으로도 엄마는 고맙다. 지원은 제 앞에 앉아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영상 속 엄마를 보고 너무 죄송했어요. 사랑을 부끄러워한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저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감쌌습니다. 사랑을 늦게 배워도 괜찮다. 중요한 건 배웠다는 거니까.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오랜만에 작은 바느질방 불을 밝혔습니다. 낡은 미싱기에 하얀 천을 올려놓고 천천히 페달을 밟았습니다. 윙, 기계음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어깨 너머로 감나무 그림자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되돌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던 이 방에 다시 온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은지가 가져온 편지 한 장을 펼쳤습니다. 에리 씨가 직접 쓴 편지였습니다. 미선 씨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기다리겠습니다. 함께 걷는 길은 늦게 시작해도 괜찮다고 믿습니다.
편지를 덮으며 눈가가 조금 뜨거워졌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저는 손끝으로 천을 매만지며 속삭였습니다. 그래요. 이제야 제 인생의 봄이 오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어느 도시에서 듣고 계신가요? 당신의 마음에 제가 닿을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참 따뜻합니다. 여러분의 경험, 마음, 혹은 단 한 줄의 응원도 좋습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사이다 사연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또 만나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